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설날 이후에는 예외 없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매 전세 압력 속에서 설날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9월부터 5개월 연속 최악의 거래 가뭄이 이어지면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생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요. 자, 매수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아파트 가격 무조건 거품이다. 게다가 이 거품 꺼지는 하락 초입에 내가 왜 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자는요, 일시적인 하락세 그리고 앞으로 호재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매도자들이 생각하는 호재가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나는 굳이 가격을 낮춰서 팔 생각이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매도자와 그나마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매수자가 급매 정도 거래하는 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명절 끝나고 네이버 부동산 뉴스를 봤더니 시장 참여자가 기대하는 내용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선 관련된 부분, 두 번째, 금리 추가 인상 부분, 세 번째, 임대차 3법 맞는 부분, 네 번째가 설날 이후의 패턴 부분, 네 가지가 나와서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은요,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쉽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설날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몇몇 전문가분들이 설날 지나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거라 주장을 하셨거든요. 자, 근데 저는 그 근거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설날 이후의 부동산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보니까요, 설날 이후에 주택 가격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세가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이제 2020년에도요, 매매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설날 이후에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는 2021년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하나도 없었던 2021년도 동일해요. 물론 상승률이 축소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면서 시장 침체를 좀 나타나게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설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일단은 안 좋을 거라고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패턴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요, 상반기 약세, 하반기 강세 흐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열을 대처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 종합부동산 대책은요, 하반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그리고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과 2020년 7.0 부동산 대책 다 하반기죠. 자, 설날 이후에 왜 약세가 지속됐을까? 그동안 부동산 시장 그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설날 이후는 늘 예외 없이 약세였거든요. 첫 번째, 신축 아파트가요, 1분기에 입주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입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입주가 2월 달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전세값 약세가 1분기에 나타나고요, 매매 수요 감소를 불렀다는 겁니다. 전세 가격 하락 시기에는 투자자도 유입 안 되고 실소자도 유입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역전세는 보잖아요, 1분기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쇼킹 부동산 서적에 보시면은요, 갭 투자 만기를 절대 1월에서 3월까지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요, 보유세 이슈입니다. 자, 3월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돼요. 자, 이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 근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적용돼서 6월 1일 날 주택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재산세와 그리고 해당자한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처분을 해야 아무래도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월달과 4월달은 매물이 많은 달로 인식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 다주택자 세금 관련 개편이 아무래도 6월 전후로 많이 적용되는 기간이 많이 있었어요. 2020년에 10년 이상 보유자 중과 한시적 배제 부분과 2021년에 양도세 중과 확대 부분 등 양도세 세제 개편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전세 가격이 하락세이기는 한데 그 충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한 충격은요, 2년 전 전세 시세 대비 낮았을 때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가장 높았던 전세 시세 대비 하락했을 뿐 2년 전 시세보단 여전히 높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낮아진 수준이더라. 그러면은 영장을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 오히려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다만 보유세 이슈는요, 상당히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2021년 주택가격 급등분이 그대로 반영돼서 공시가격이 나올 거고요. 자, 공시가격 현실화 부분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의 비율 상향 부분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보유세 인상 부분도 적용이 될 겁니다. 게다가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부분도 올해부터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202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단기 민간 임대사업자는 5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 종부세가 합산 배제됐는데 자동 말소한 사람들은 이제 종부세 내야 되네,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거고 매도 물량 증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부터 부동산 시장은요, 보유세와 대선 이슈의 싸움이 될 겁니다. 야, 보유세 부담되니까 4월 이전에 팔까? 아니다, 대선 상황 지켜볼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하락 초입에 있지만 생각보다 매물은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럼 왜냐면은 대선 이후에 당선자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부동산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2018년도 그랬고 2021년도 하반기 상승장의 원인은 재건축 규제 완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에서 양당이 모두 주장하는 것이 바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부분이었거든요. 이미 사업 진행된 재건축 단지는 지자체 의지가 더 중요해서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대선에. 하지만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국토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초기 재건축 단지의 과열 급등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자, 공량의 속도 조절이 중요한데 이게 한번 규제 완화로 부시가 확 타오르면 나중에 걷어들인다고 이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 2018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이나 여의도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가 한 달 만에 그걸 철회했거든요. 그렇다고 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냐? 아니라 수도권 전체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불씨를 키우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타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호재는 다냐?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의 만기가 가을부터 다가온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67.8%의 세입자가 사용했다고 밝혔어요. 자,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세입자 2018년 전세 시대로 거주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만기가 됐을 때 2022년 전세 시대로 물어주려면은 어마어마한 전세값 증액 부담을 느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것이 부동산 호재로 보는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가능성 높은 주장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부동산 시장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추가 금리 인상 부분이겠죠. 자, 현재 미국에서 강력한 긴축 의지를 밝히고 있고 국내에서도 연 2%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 보니까 2월달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와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2월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월 금통위 통방문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파급 효과를 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2월 금리 인상 가능성, 1월 CPI가 얼마나 높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2월 달에 올릴 건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교체 이후에 금리 변화가 중요합니다. 3월 말에 이준왕으로 총재 퇴임하며 그 다음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주도해야 되는데 유력한 후보가 4월하고 7월이에요. 7월에 올리게 되면 1.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전망으로 4월과 7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재건축 규제 완화나 계약갱신 청구권 호재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왜냐면은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재건축 투자 자체가 목돈을 장기간 묶어두면서 기대이익을 높이는 투자 방식인데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게 된다면 그 장기적 기대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부분 감안했을 때 저는 재건축 규제 완화도 금리 인상을 이기진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호재도 많이 희석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가을 만기 세입자한테 희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1.75% 이상이면 전세 가격이 2018년 수준은 아니지만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요자는 대출금리가 비싸서 고가 전세를 못 들어가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반전세랑 월세보다 그냥 예금 넣는 게 더 편하겠다 싶을 수 있거든요. 예금금리가 2.3%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예상외로 부담되는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고
또 하나 올해 3분기하고 4분기에 사전 청약만 약 4만 호가 예정돼 있고요. 민간 청약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높아진 이제 임대차 부담 부분을 그냥 청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좀 올라간 거 반전세나 또는 이자 부담하면서 그냥 청약을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가을 이후 부동산 시장은 변곡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0.5%란 초저금리 상태에서 높아졌던 전세 가격이 칼날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자, 왜 칼날이 돼서 돌아오냐? 2021년 말부터 굉장히 높았던 전세 가격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자, 기준금리가 1.75% 이상이면 그거보다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아질 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2023년 초 대규모 서울지역 입주 물량과 맞물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역전세난이라고 부릅니다. 자, 집값 하락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켜만 보시고 고소하다고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회를 잡으실 건가요? 기회를 잡으셔야겠죠.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여러분들 생존, 기회를 잡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